고성이가 생방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만 명이 그녀의 눈물을 보고 있었지만 박진석은 이미 반격 카드를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싸구려 모텔방에서 사흘째 밤을 보낸 고성이는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였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엔 먹다 만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고 침대 옆엔 빈 소주병이 3개나 쓰러져 있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고성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박진석이 자신을 내쫓은 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절대로. 고성이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살이 빠져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 고성이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유튜브 폭로 채널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을 찾았습니다. 사문TV. 고성이는 그 채널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문TV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조회수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사문TV 진행자는 직감했어요. 이건 대박 콘텐츠라고. 고성이는 방송 당일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표정을 연습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그대로 보이도록 놔뒀고 입술도 창백하게 유지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묵되 몇 가닥은 일부러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옷은 비싸 보이지 않지만 정갈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색이 바래서 오래된 티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해. 고성이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몇 방울 흘려봤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고드렸던 그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고성이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저희가 꼭 도와드려야 할 사연이 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그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힘겹다는 듯이. 저는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화면 하단의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만, 2만, 3만.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데려온 아들 우진이는 26년 동안 한우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박 씨 성을 쓸 수 없었어요. 고성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그 동작조차 힘겹다는 듯이 댓글이 폭발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하네.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시선을 내렸어요. 차가운 말들이 쏟아졌고 폭언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는 5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이럴 수가. 재벌이라고 다가 아니네. 고성이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속으로는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5만. 좋아.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말을 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끊겼어요. 카드도 현금도 제가 모은 재산도 모두 다. 손을 떨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집도 빼앗겼어요. 저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고성희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행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채널들이 방송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에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성이는 화면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고성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댓글창은 동정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꼭 도와드릴게요. 고성이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야. 같은 시각 자택에서 생방송을 보고 있던 김다정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김다정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부서질 듯 떨렸어요. 옆에 앉은 이상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가 저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니. 참.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성희의 눈물에 속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고성희는 모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 화면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고성희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박진석,
넌 끝났어. 내가 이겼어. 고성이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박진석 쪽에서 연락이 올 거야. 협의하자고 만나자고 정리하자고.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갔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떨렸어요. 분명히 올 텐데. 한편 박진석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생방송 영상이었어요.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박진석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준비하세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성희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지금 나온 거야? 증거는 있어. 뭔가 이상한데. 댓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초조해졌어요. 다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반격은 더 빨랐어요. 그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채널을 통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고성희의 과거를 낱낱이 공개했어요.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의 돈을 빼돌린 기록이었어요. 통화 녹음도 나왔습니다. 고성희가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그녀가 박진석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증인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네. 우리 다 속은 거야? 댓글창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고성희는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악녀가 됐습니다. 고성희가 핸드폰을 켠 순간 쏟아지는 메시지에 숨이 막혔어요. 죽어라. 어디 숨어도 다 찾아낸다. 사기꾼. 악플과 협박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밖에 나가는 것조차 지옥이 됐습니다. 편의점에 가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여자 아니야? 그 유튜브에 나온.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기꾼 맞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고성희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술로 매일 밤을 지새웠어요. 빈 소주병이 방 안에 쌓여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벽에서, 천장에서, 창문 너머에서.
다 내가 만든 거야. 벌 받아야지. 고성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웃고 울기를 반복했어요. 혼잣말을 하며 방안을 배회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없다고. 박진석은 고성이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고성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세요. 그게 최선이겠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얀 병실에 고성이가 누워 있었어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내가 이긴 거야. 내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고성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이겼어.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환자 계속 저러시네요. 안 됐어요. 젊은데. 하지만 고성이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병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한편 회사 탕비실에서 차철민은 지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차철민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은호 씨, 잠깐만요. 차철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지은호는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차철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손으로 안경을 여러 번 고쳐 쓰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 씨, 쌍둥이 오빠 있으시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차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냥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민 씨, 무슨 일 있어요? 차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빠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탕비실을 나갔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진이 이야기를? 그때 예전에 이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철민 씨는 남들이 못 보는 걸 좀 보는 사람이야. 이지혁은 그때 웃으며 말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지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은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우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은호야. 한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 지은호는 물었어요. 응. 잘 지내.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힘이 없었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 한우진이라면 먼저 농담을 던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진아, 지은호는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전화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간 이식 부작용이 좀 있어. 그 말을 할 때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생각보다 몸이 안 좋아. 지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작용, 얼마나 심한데? 은호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한우진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지은호는 알 수 있었어요. 한우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병원 가고 있지?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다니고 있어. 우진아, 지금 고성이가 너 못 찾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한우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우진아, 안 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강호의 갬성 카페 오픈 날이었어요. 이지혁은 이수빈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고 축하 인사가 오갔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우진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나갈까?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할 말이 있어. 이지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올려다봤어요. 난 그냥 신부전증이 아니야.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 하지만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날 그냥 내버려둬.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호는 절망했어요. 이지혁 선배가 아프다고 해서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건 달랐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은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배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그래도 전 안 떠나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호야, 안 떠난다니까요. 지은호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호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아픈 이지혁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은호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선배.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한우진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우진아. 지은호가 들어서자 한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야, 왔어. 한우진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지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식 부작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면역 거부 반응이 심각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의사가 나간 뒤 한우진이 조용히 웃으며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나 진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런 말하지 마. 지은호는 소리쳤습니다. 지역 선배 때문에 힘든데 너까지 포기하지 마.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우진은 영문도 모른 채 지은호를 위로했어요. 은호야, 울지 마. 괜찮아.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울음을 멈춘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이 지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겠대. 한우진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우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힘들겠다.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울먹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우진의 상태는 매일 심각해졌어요. 지은호는 병실에서 한우진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낮에는 한우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한우진이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한우진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내 심장.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선배한테 주고 싶어. 한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한우진은 고개를 돌려 지은호를 봤습니다. 그걸로 됐어. 지은호는 숨이 막혔어요. 우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어차피 못 살아. 한우진은 웃었습니다. 그럼 의미 있게 가고 싶어.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한우진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은호야,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좋잖아. 한우진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장 기증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잡은 한우진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지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그 사이 서울에서는 이지혁이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지혁은 책상을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차철민이 달려왔어요. 차철민은 이지혁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지혁은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대표님, 버티세요. 차철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병실에 입원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이지혁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지혁 씨, 심장 이식 가능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바로 준비하시죠. 이지혁과 이상철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기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이제 살 수 있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지혁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이지혁은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한우진은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뒤 이상철은 병원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호 씨. 이상철이 다가왔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지혁 선배는 괜찮으시죠? 기증자 덕분에.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그래요? 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이상철은 당황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쌍둥이 오빠, 우진이가 기증자예요. 이상철은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맙다. 우진아. 이상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가 지혁이를 살렸구나.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났고 한우진은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끝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대가는 각자의 인생에 깊게 새겨지고 있었어요. 한편 정신병원에서는 고성이가 하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 다 나 속이려고 하는 거죠? 고성이는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옷. 모든 게 하였어요. 고성애 씨, 여긴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긴 감옥이야. 고성이는 중얼거렸어요. 박진석이 보냈지. 그렇지.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긴 거. 무서워서.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갔어요. 밤이 되면 고성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다 망쳤잖아. 고성이는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을 두드렸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거울을 보면 거기엔 예전의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비틀린 미소였어요. 그래도 넌 재밌었잖아. 거울 속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닥쳐. 고성이는 거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거울이 산산이 부서졌고 조각 속에서 수십 개의 자신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점점 현실과 망상의 구분을 잃어갔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과연 고성이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한우진의 심장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한우진의 희생은 정말로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은호는 사랑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비밀과 진실이 밝혀질 그날은 과연 올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